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레벨라인의 김선혁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 굉장히 일찍 와서 좀 긴장을 했다가 이제 긴장감이 좀 없어진 게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농도가 짙더라고요. 그래서 농도 짙은 세션을 쭉 듣다 보니 이제 저도 조금 에너지가 좀 방전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마지막 세션 2개 더 남았으니까 네, 저도 힘을 내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로 디지털 제가 아주 IT 분야의 아주 전문가라기보다는요, 딱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대부분 문화기관하고 디지털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했었고 리서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료들, 리소스, 아카이브들이 대부분의 문화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기관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법의 지팡이 그리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환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디지털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들도 사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영문 제목이 조금 더 제 의도에는 더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하고 블랭크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심플에 올려주셔도 좋지만 네, 디지털 여러분은 그 다음 블랭크에 어떤 거를 채워놓고 싶으신가요? 네, 디지털은 당연히 형용사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기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디지털 인프라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디지털적 사고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적 접근.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너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박물관의 영역에서 뮤지엄의 영역에서 그리고 미술관 교육의 영역에서 디지털이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현장 이쪽인가요? 예, 디지털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보면 제가 우선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세 개 중에 하나쯤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디지털을 활용하면 비용이 줄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두 번째는 이게 아마 가장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요즘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가끔 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하면 사업 예산의 확보가 쉽습니다. 예, 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굉장히 그래서 정말 디지털이라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저도 일을 하면서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상반된 얘기들이 또 금방 들려옵니다. 디지털을 활용하면 비용이 준다고 하는데 또 디지털 기기가 많아지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또 질문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디지털을 활용하면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디지털을 활용한 어떠한 체험 미디어나 교육 미디어를 만들고 나면 꼭 윗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하면 내년도 사업 예산의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서요. 라는 얘기를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정말 디지털이 아직 우리 문화기관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적용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디지털에 대한 활용이나 응용이 굉장히 어떠한 성숙화된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술관 교육에서 디지털의 역할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디지털 플랫폼 혹은 디지털 기술들, 네트워크 기술들, 즉 산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의 기술하고 완전히 저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일반 산업에서는 당연히
비효율을 제거하고 낭비를 제거하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도 생각을 해보시죠. 어떠한 플랫폼 기술,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나 그런 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비효율을 제거하거나 낭비들을 제거하죠. 그럼으로써만 해도 디지털은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디지털은 제게는 좀 10년 정도 쭉 프로젝트를 해보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디지털은 낭비나 비효율의 관점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디지털 데이터가 어떠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이었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기술은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뮤지엄에서 디지털 기술은 오히려 분류보다는 새로운 걸 상상하고 새로운 자료들, 기존에 없었던 링크들을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효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효과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그 문화재청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뭐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뭐 전혀 뭐 그런 의도는 없지만 여기 기사에 따르면 VR 수업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3D 가상현실로 간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더 즐겁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그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기관 가고 일을 해보고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정확하게 보도자료죠. 예. 실제로 이것들이 교실에서 적용됐을 때 정말로 학생들의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해졌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그 이전과 달라졌느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VR이나 한 번쯤은 AR을 다 생각해 보셨을 거고 혹은 현장에서 적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10%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뒤에 블랭크라고 했을 때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건가,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건가, 어떠한 의미나 경험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디지털 기기는 저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HMD VR을 쓰겠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라고 했을 때 HMD VR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이지만 사실 그 디바이스가 시작된 거는 이머시브 비전, 이머시브 미디어, 즉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실감나는 경험을 주기 위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HMD VR이 나온 거고요. HMD VR 자체를 기기 자체를 기술로만 보는 거에서 디지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람객들이나 혹은 교육 참여자가 실감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실감난다고 할 때에도 사실 실감나는 것만 생각한다면 저는 키즈카페와 테마파크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감나는 것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박물관에 왔을 때, 미술관에 왔을 때 어떠한 새로운 상상을 하거나 새로운 연상을 하거나 혹은 자기 탐색을 하거나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기기를 적용한 거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가 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잡을 때 혹시 기기와 기술과 그 기술이 지향하는 목표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또 오늘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아주 500년 전 먼 얘기긴 하지만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뭐 새로운 기술이나 그 기술이 어떤 사회나 문화의 영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튜어트 켈스가 쓴 라이브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처음 인쇄 기술이 나왔을 때 인쇄 기술은 엄청난 하이테크죠. 네, 정말 엄청난 하이테크고 정말 유럽의 지식의 전파의 모든 걸 바꾼 하이테크인데 저희가 지금 이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이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딱 하나의 문장이 딱 생각이 납니다. 스튜어트 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들이 만들어지고 인쇄되고 나서 가장 큰 효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인데 저희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거. 그게 엄청난 큰
변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하는 거는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이 만들어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뭐 600년 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에서도 2019년, 2020년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한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또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마 증강현실은 뭐 너무 포켓몬이 시작했지만 지금도 너무 익숙한 기술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증강현실을 좋아할까? 혹은 증강현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교육 프로그램에 증강현실로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관과 같이 운영해보고 지켜봤을 때 어린이들은 증강현실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AR이라고 하는 그 기술 터미널로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증강현실이 만들어내면서 익숙하면서 낯선 경험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제가 익숙하면서 낯선이라고 했을 때 앞서 세션의 발표자분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익숙하면서 낯선이라고 하는 건 또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증강현실로 무엇을 구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도 과연 교육 프로그램에서 유효할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프레임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들은 적어도 제가 지켜봤던 어떠한 경험 속에서 어린이들은 증강현실을 무언가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증강현실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굉장히 이제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런 걸 투입했다라기보다는 AR 기술을 활용해서 아시아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했을 때 딱 세 가지에 집중을 했고 그 세 가지들을 조금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놀이라는 은유입니다. 저희가 AR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실에 들어와서 모두가 AR 태블릿들을 다 들고 오늘은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오자마자 정말 박스들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근데 이러한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던 무바의 그런 박스라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박스에 무엇이 있고 이 박스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 거지에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열기 위한 힌트가 태블릿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지만 아무도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를 설문조사에 썼던 친구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태블릿으로 박스를 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떠한 태블릿도 사실 태블릿도 이러한 것들을 최신 기술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익숙해진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태블릿을 스마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조금 시대에 너무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있는 증강현실조차도 어린이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책이나 펜처럼 태블릿도 또 하나의 공책이나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보면 태블릿으로 악기를 찾은 거 가장 좋았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자 비밀번호를 찾을 때 하나하나 찾으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여러 악기를 더 많이 알아서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관과 협력해서 실행하면서 어떠한 어린이들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틀이 있다면 거기서 성취감에서 시작되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일종의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하나의 목표는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익스피리엔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피리엔셜 러닝을 이게 사실 어떠한 이론이라기보다는요. 어떠한 그래서 번역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경험에 의한 어떠한 학습 교육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맞닥뜨리는 학습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어떠한 경험에 의한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이제 플로우를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반추해 보니 이러한 플로우들에서 늘 굉장히 동일한 플로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가장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교육 프로그램에 오면 사실은 그 처음에 5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텐션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텐션이 꼭 디지털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체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감각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감성적인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텐션이 먼저 시작을 되면서 어린이들은 서서히 몰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게 되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물론 설문조사의 결과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아시아의 여러 악기를 알아서 좋았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성취감에서 오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뒤에 두 개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관점과 태도가 변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시간이 쌓이면서 일종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희에게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저희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늘 하나의 오랜 꿈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회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사실 관점과 태도, 변화와 성장,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에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호흡이 길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떠한 어텐션이나 어떠한 공감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사실 0.1H라고 해서 6분 안에 혹은 1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떠한 관점과 태도나 변화나 성장은 정말 일주일이나 혹은 1년 그 이상을 봐야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지털을 활용한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프로그램 단위의 생산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없애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없애고, 하지만 일종의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기반에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나 성장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미래 세대의 놀이 경험을 더 리서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디지털에 대한 활용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미래 세대의 놀이 경험이 저희 세대와 지금 어린이 세대가 놀이가 어떤 게 동일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은 제가 많이 봐왔던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맨 왼쪽에만 있습니다. 신체적인,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키넥트 활용한 신체적인.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막 많이 나왔지만 곧 없어진 이유는 그럼 키즈 카페랑 다를 게 뭐야? 라는 것들이 금방 나오게 되죠. 그러한 신체와 감각이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만 디지털이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모든 단계의 디지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이 다시 그리는 미술관 교육, 우선은 뭐 좀 거창하게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에서부터 4.0까지 쭉 말씀드릴 텐데 절대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처럼 이런 순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은 1.0이 끝났으니 2.0으로 가야지라는 거라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에 있는 범위에서 디지털 기술이 개입할 수 있는 범주를 좀 나누다 보니 그러한 논의를 조금 전달을 드리고자 1.0, 2.0, 3.0, 4.0으로 좀 임의적으로 도식화한 것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미술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포맷이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참여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달되는 전달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1.0으로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은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딜리버러의 역할인데요.
우선 보시면은 그림 그리기는 정말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요소죠.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활동의 요소일 텐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그리는 것은 저는 새로운 디지털 교육의 목표와 경험이 전혀 바뀌진 않습니다. 단순히 스케치북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미술관 교육에서 1.0이라고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정말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자면 뭐 기기만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지금의 어린이들의 경험은 사실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오른쪽은 그 과천관에서 설치한 디지털 광장을 그 주 주말에 좀 지켜봤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와서 디지털 광장을, 이 드로잉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인데요. 뭐 모두가 다 아시는. 근데 디지털 드로잉을 이 어린이 친구들이 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점을 찍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 한 200~300분의 포스터들이 있는데 점을 찍은 친구가 거의 유일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드로잉이라고 할 때 정말 여기서 정말 디지털로만 툴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만,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또 굉장히 또 재밌던 것은 검은색으로 다 칠하고 그걸 하얀색으로 그려나가면서 자기 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툴들이 바뀌었을 때도 정말 어떻게 어린이들의 교육 경험이 바뀔까,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저는 기회만 된다면 리서치하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로, 저희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볼 때 오류를 많이 발견합니다. 이 버튼이 안 되거나. 하지만 저희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오류라고 인식을 하지만 어린이들은 자기가 목표한 것들이 방해됐을 때만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것은 사실 오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뭐 수학 문화관에서도 수학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를 디지털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은. 왜냐하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 있으면 사칙 연산을 알아내야 하거든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데, 역시나 뭐 수학문화관에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냐라 그랬는데, 오픈 첫날 가서 지켜보니 정말 어린이 중에 어렵다라고 한 친구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이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말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하나 바뀌는 거에서도 사실은 경험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0에서 어떠한 전달자로서의 전달 툴로서의 디지털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사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 자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이 틀 자체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디지털은 정말 일종의 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와 리소스들을 융합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CC 박사 비밀의 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우선 첫 출발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이 스마트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내러티브나 스토리에 조금 집중을 했고요. 아마 보시면은 처음에 오자마자 강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강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이 오고요. 친구들이 오면 정말 책상에 흐트러진 지도들하고 편지를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열면 암호가 시작되고요. 그 편지의 암호로 사물함을 열게 되면 정말 5명 팀끼리 해서 암호집이 하나 있고요. 태블릿을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과 암호집만 가지고 전체 전시 공간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7개의 아시아 문화유산을 찾게 되고요. 아시아 문화유산을 찾게 되는 역할로서 AR이나 VR이나 얼굴 인식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찾게 되면 다 같이 마지막 교육실에 모여서 고구려 고분을 다시 찾아보면서 같이 이건 협업으로 같이 찾아보면서 마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좋았던 점만, 사실은 여기 좋지 않았던 점도 있는데 제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좋지 않았던 점은 뭐 오류가 많았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좋지 않았던 점입니다. 디지털을 활용하면. 근데 좋았던 점만, 스토리가 있어 더 재미있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스마트와 뭐 스토리와 퍼즐을 합친 재미있는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태블릿으로 암호를 풀 때마다 색다르고 흥미로웠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발췌한 것은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좋았다.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재밌더라고요. 우정이 더 늘어났다. 상당히 전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한 시간은 벅차고 감동스러웠다. 네, 머리를 쓰는 게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머리를 모아 다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좋았다. 머리를 쓰게 돼서 좋았다. 라는 것들에서, 물론 저희가 이런 것들을 40명에 대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디지털 기술은 제가 색깔을 제일 옅게 해놨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선행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스토리나 내러티브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린이들이 느끼는 몰입과 실감인데요. 이런 몰입과 실감이 절대 디지털 기기 자체에서 오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는 실감 미디어 해서 이머시브 미디어에서 AR, VR을 마치 쓰기만 하면 실감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기 자체는 그 경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기에서 일어나는 컨텐츠의 결국엔 디테일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몰입과 실감인데, 저는 또 오히려 그것보다도 각자가 개인의 교실이나 각자가 집에서 하지 않고 이런 미술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서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계속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제가 사실 PPT 자료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 숫자는 절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수치들이 바뀌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에 요소들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디지털에 대한 관점으로 굉장히 보지만 디지털은 늘 10% 이상을 사실은 넘어간 적이 대부분 없습니다. 우선 가장 늘 중요했던 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어떠한 작품, 어떠한 리소스를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은 결국에는 공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교육실에서 하느냐, 이 대강당에서 하느냐, 정말 야외에서 하느냐, 전시공간에서 하느냐, 이런 공간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러티브인데요. 여기서 내러티브라고 했을 때 꼭 ACC 박사 비밀의 문처럼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나 플롯을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의 내러티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러티브 혹은 은유, 놀이라고 하는 은유인데요.
디지털을 활용하지만 어린이들한테 정말 가르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은 일종의 보물찾기, 퍼즐, 보드게임 혹은 상자를 여는 거, 이러한 것들은 저희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놀이 경험입니다. 그러한 일종의 놀이로서의 은유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협업에 대한 경험, 어떻게 협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이던스라고 썼지만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끄는 어떠한 도슨트가 될 수도 있고, 에듀케이터가 될 수도 있고,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경험도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의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6개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디지털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저는 디지털 일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지만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게 전시 연계인가 혹은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율을 늘 조정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미술관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ACC 박사와 비밀의 분에서 그냥 특징적만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 기술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다 기술을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당연히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얼굴 인식도 사용하고 싶고, AR도 사용하고 싶고, VR도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션 매핑에 그 적외선을 활용한 랜턴까지 다 넣을 건 다 넣었습니다. 기술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과 궁합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술과 어떠한 컨텐츠와 어떠한 유물 혹은 어떠한 작가의 작품이 잘 맞을 건가에 대한 사실은 디테일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일 수는 없고요. 중국의 세계유산인 병검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험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컨텐츠와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협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40명이나 많게는 60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블릿을, 아이패드인데요. 그 당시에는 2, 3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아이패드를 다 사면 다 좋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팀 기반의 활동을 하다 보면 전 발표자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명이 태블릿을 갖게 되면 정말 이것은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꼭 대장 노릇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대장 노릇을 하는 친구가 정말 미션마다 태블릿은 다 바꿔서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도 정말 듣지 않습니다. 정말 태블릿을 자기 거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설문조사에 꼭 좋지 않았던 점이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협업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협업은, 그래서 저희는 이런 태블릿에 의존해야 되는 걸 굉장히 비율을 낮췄고요. 그런 태블릿에서 모든 페이지가 다 진행되기보다는 이러한 페이지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암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암호집으로 만들었고, 암호집을 통해서 모든 비밀번호는 다 풀 수 있고요. 그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하는 걸로만 태블릿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명에 대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독점에 대한 이슈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던 것은, 이렇게 팀별로 하게 되면 정말 팀별로 이제 여기서 협업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팀은 정말 우왕좌왕, 아시아 문화원이 정말 큽니다. 어린이 문화원이 굉장히 큰데 우왕좌왕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1시간을 주지만 2-3개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팀은 이 게임의 룰을 바로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우선 암호집을 다 풀고 가자 하는 게 지금 이장면입니다. 한 책상에서 우선 암호집을 다 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암호들도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거 풀어, 너는 이거 풀어, 너는 이거 풀어 라고 하면서 암호집이 사실은 더 중요한 툴로 활용이 되었고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러티브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개를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런 디지털 경험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끝나고 나서 어린이들이 웃으면서 가는지 정말 덥다고만 얘기하면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2.0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아예 정말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디지털 기술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제가 4개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롤입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단순히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같이 오는 보호자에서부터 선생님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까지 모든 참여자들의 역할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리듬인데요. 제가 일종의 어떠한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면 꼭 모든 교육 프로그램마다 영화 같은 정말 플롯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뭐 디지털을 활용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리듬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일련의 경험에 대한 리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리듬을 어느 부분에서 고조시키고 어느 부분에서 또 떨어뜨릴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바뀌고 태블릿이 바뀌게 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리소스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떠오를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어떤 트렌드 리포트에서 러닝 리소스에서 오거닉 리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 봤습니다. 유기농 리소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과일 먹을 때는 유기농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은 질 좋은 과일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과일이 있듯이 사실 많은 문화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이 사실은 리소스가 굉장히 건수로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들을 과연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러한 기기들이 UHD 이제는 8K까지 넘어갔을 때 그런 리소스들이 이러한 기기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관계성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것은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냥 납품이 아니고 어떠한 협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이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한 경험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역할이나 이런 일종의 스토리나 내러티브에 대한 리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기획이나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다릅니다. 리소스에 대한 부분은 디지털 리소스와 그리고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은 리소스를 새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정말 더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3.0이라고 했을 때는 미술관 교육에서 일종의 이제 화살표가 하나 바뀌었는데요. 참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읽어내는 거,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한 경험을 읽거나 듣는 것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기관들이, 저희는 대부분의 아카이브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카이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카이브 중에서 어떤 아카이브를 선정할 것인가, 즉 큐레이션 할 건가가 늘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큐레이션을 하는 것이 한 개인의 큐레이터나 한 개인의 에듀케이터에 의한 것이 맞을까, 혹은 같이 협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래 세대들이 참여할 수는 없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리스닝 뮤지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술관 교육하고 혹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참여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디지털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디지털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광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광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일종의 어떠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제한된 시간 안에 일정 안에 진행됐던 프로젝트지만 저는 많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한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 제가 이 PPT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V&A의 그 셴젠에 새로 생기는 V&A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관람객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쌓이면 활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mmca.go.kr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챗봇 형태인데요. 챗봇 형태로 대화를 나누면서 5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미술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챗봇 형태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종이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사실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기로 해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어떠한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경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 좀 더 친숙한 형태로서는 메신저의 형태를 띠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15일 정도인데 1,500분 넘는 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은 또 디지털 광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축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다 마치시게 되면 과연 1,500명의 사람들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래세대와 미술관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동영상이 느린데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모바일을 또 설문하시면 또 직접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쌓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하고 어떠한 시사점을 내야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또 장기적인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통계를 했을 때는 이 통계 부분을 어떠한 통계로 일종의 데이터를 누른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 수치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굉장히 어떠한 특정 질문이 굉장히 지배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정해진 답에 대한 대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함의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주관식이 사실은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을 정말 1,500개 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주관식에서 등장한 단어들이 가장 뭐가 많을까? 근데 역시나 미술관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역시나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시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시나 미술관이기 때문에 작품과 작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미술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태그 클라우드로 보실 수 있지만 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빈도수만이 아니고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참여나 어린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관계도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 디지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주관식이 쌓이면 일종의 앞으로 새로운 어린이 미술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도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미술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 이랑은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중요한 자세는 저는 결국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컬렉션을
대한 정보가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나 리소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보셨던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 좀 얘기들을 같이 근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자원으로서의 미술관 정보가 더 많이 확장되는 부분이 저는 4.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교육이 사실은 일종의 교육 문학과에서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더 많은 협력이나 전시나 보존이나 연구로, 그래서 미술관 전체로 확장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참여자들도 단순히 어린이 뿐만이 아니고 더 넓은 참여자들로, 그리고 그들의 계속 오랜 기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나 뮤지엄 인포메틱스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포메이션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좀 다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의 목표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거에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데이터가 있고 리소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종의 정보로 만들고 지식으로 만들고 지혜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리소스가 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문장만인데요. 마지막 문장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디지털에 대한 리소스나 디지털 아카이브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유네스코나 IFLA 그리고 ICA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 진행했던 중에서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자원을 보존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문장이 그냥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찾을 수 없다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관들하고 아카이브나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아카이브나 이런 리소스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양적에 대한 성장만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의가 또 사실 부족했던 것도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또 짧게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주기적으로 보는 트렌드 리포트에서 노울리지 웍스라고 하는 트렌드 리포트가 상당히 저는 좀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2.0에서부터 벌써 5.0까지 나오지만, 최근에 2018년도에 나온 거에서는 앞으로 교육 환경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그리고 뇌과학이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 키워드들이 이러한 교육 환경을 다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미술관에 접목하는 부분이 아니고 미술관이 가진 자산에서부터도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서로 데이터 간의 연결이나 연상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은 아카이브의 쭉 계보를 보면 아비바르부르크의 무네모신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일종의 아카이브 자료들을,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작업들을 분류학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서로 연상으로 봤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네모신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쭉 실제로 구글의 페이지 랭크나 저희가 아는 많은 정보 시스템에 많은 영감을 줬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미술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산 중에 또 켄 이작스의 또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50년 전인데요. 노울리지 박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박스를 만들었었고요. 정말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내러티브나 비선형적인 구조나 어떤 몰입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학습하는데, 지식을 전달하는데 어떤 수동적인 모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관이 가진 정말 많은, 그리고 현대 미술에서도 이런 것들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작가들과 자산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10년 정도 늦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업투데이트한 기술을 바로바로 꼭 적용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가질 수 있는 함의나 의미를 더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을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고요. 그런데 이 트렌드 리포트에서도 2.0, 3.0, 4.0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5.0에서부터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의해서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데 나올 수 있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도 전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떠한 컬처럴 헬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건강에 있어서 어떠한 디지털을 단순히 도입한 교육 환경이 끼칠 수 있는 건강권, 건강에 대한 이슈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4.0에서는 저는 미술관과 미술관 교육에서 디지털은 일종의 촉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매 혹은 매개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촉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촉매가 화학작용에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만난 여러 가지 영역들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0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진행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10년, 20년 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향점들이 사실은 이번 또 심포지엄에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을 때 사실은 확장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뽑으셨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러한 심포지엄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추리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질문을 좀 공유하면서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건데요. 미래 세대를 정말 연령별로 자를 수 있는 건가요? 혹은 지금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혹은 지금 중학생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 세대를 저는 만드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앞으로 저희가 20년 뒤에 미래 세대를 얘기하려면 사실은 미래 세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공용의 변화를 과연 관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확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이대로 마치면서 제가 시간을 너무 초과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했는데 마지막으로 디지털에 대한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거에서 여러분들은 미술관 교육에서 디지털 이 블랭크에 어떤 단어를 채우실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